6회 기출문제 31번부터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 실명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법의 내용을 옳게 설명한 걸 찾아라라는데 1번이 바로 답이죠.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누구는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오라. 그럼 수탁자도 형사처벌입니다.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신탁자도 형사처벌, 수탁자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놨는데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어.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금액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액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 금액 규모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근데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린 거라. 알겠습니까? 다시 출제 안 합니다. 이런 거는. 3번에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해놨는데 이미 실명 등기를 했던 아니면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었던 간에 명의신탁을 위법하게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죠.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 대상. 그래서 그거 않는다 했기 때문에 또 틀려버렸고 4번 이것도 좀 장난이 2번 장난하고 비슷한 조잡한 장난이라고 보여지는데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해놨는데 이행강제금은 우리 실명법에 따르면 2차례 부과가 돼요.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다고. 그 매년 때문에 틀리는데 2차례를 부과하는데 일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다시 1년 동안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년에는 얼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두 번째 2년차 때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례밖에 부과를 안 한다. 이행강제금은. 여기 왜 출제됐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할 때 보면은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건축법에도 나오고 농지법에도 나오고 이러잖아. 근데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제재의 성격은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특징을 지닌 거거든. 근데 이 실명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몇 차례만 부과한다? 2차례만 부과하거든. 그래서 이게 매년 가는 게 확실히 틀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번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또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특례 규정이 있죠. 특례 규정에 의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해놨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종교단체 명의로 물권 등기하는 경우 있죠.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로 물권 등기하는 경우 그러세요. 요거는 특례 규정을 둬가지고 그러세요. 허용을 해줘요. 단 조건이 있어. 조건. 허용되기 위한 조건이 이 말을 익혀야 된다 이 말이지. 탈세, 강제집행 면탈, 면탈, 아니면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불법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런 목적이 없으면 허용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배우자 명의로 물권 등기하는 경우도 배우자 명의로 물권 등기하는 것도 특례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 되는데 허용되기 위한 조건이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으면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목적이 있으면 여전히 불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 등기해도 뭐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면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라는 소리라. 그 언제나 무효다 하는 바람에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답을 1번을 만들어 놓은 거는 솔직히 공부를 좀 대충 해도 맞출 수 있도록 답을 만들어 준 거야. 알겠어요? 이 보통 실명법 강의할 때 신탁자는 5 곱하기 2, 수탁자는 3 곱하기 1 해가지고 강의 많이 하거든. 알겠어요? 그거 외우기만 하면 답이 딱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하여튼 양쪽 다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또 실명 전환할 때까지 뭐다? 2차례 정도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지.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봅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해놨습니다.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놨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알겠어요? 이걸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읽자마자 바로 이걸 탁 아는 사람은 뭐다? 공부돼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명의신탁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3가지 간다는 거. 첫째가 뭐다?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가 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간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뭐다? 3번째가 무슨 명의신탁? 응? 계약 명의신탁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지. 명의신탁의 유형을. 그런데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다른 말로 뭐다?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뭐다? 중간생략 등기형 뭐다? 명의신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글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공부할 때는 요 표현으로 공부하는 게 수월긴 수월해. 시험 출제자가 이렇게 바꿔내도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방금 32번 문제를 읽었으면 요 3가지 중에 어느 케이스? 그걸 부떡하러 처리해야 되지. 자, 그대로 해볼게요. 갑은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대 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을하고 뭐가 갑이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 이전 등기는 을로부터 뭐다? 누구로?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라는 소리잖아. 무엇과 무엇에? 갑과 병 사이에 무슨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그림은 이제 보면은 3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고? 이거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걸 버떡 알아차려야 이제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고 지문을 읽어보면 돼요.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게 뭐 하자가 있나? 없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급해 볼까요? 민법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지? 이 매도인이잖아. 매도인이고 뭐 매수인인데 지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했잖아. 이 약정에 따라.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민법 매매 계약에 관한 걸 떠올려 보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그리 되는 거잖아. 그런데 등기를 어디로 넘겼다? 병으로 넘겼다. 무슨 약정을 해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명의신탁 약정은 지금 현행 실명법에 따르면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무효다는. 그러면 요 이전 등기도 뭐다? 무효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 병이 명의신 수탁자잖아. 수탁자 맞죠? 요건 신탁자고 그렇잖아.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했으니까 신탁자고 수탁자인 거야. 근데 등기 명의인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기속된다?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소유권은 누구 끼다? 을끼야. 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5번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문제에서는 관계없는데, 이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가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수탁된 부동산을 제3자한테 뭐다? 처분을 해버린다 이 말이지. 횡령죄다, 횡령죄 아니다. 자, 봐봐요. 횡령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요 사람 입장에서 각각 따로따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소리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면 등기 명인이 지금 병으로 되어 있는데 병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가. 맞죠? 소유권이 이쪽에 있으니까. 맞지? 그런데 이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최근 판례가 대부분에서 저는 합의체 판결을 해가 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례가 나왔어요. 당연합니다. 왜? 이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게가 이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게가 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병은 횡령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재물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제3자가 선이든 뭐다 악이든 간에 유효하게 취득한다 한다? 한다 그랬다 이 말이지. 악의의 제3자에도. 그런데 이 3자가 적극 가담을 한 제3자면은 요 매매행위,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서 무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악의의 제3자냐, 적극 가담한 제3자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도 설명해 줬고. 그러면 일단은 이 갑은 실권리자 맞아, 안 맞아요? 실권리자 맞지? 근데 소유권은 형식상 누구한테 기속돼 있다? 매도인 을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실권리자로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일단 이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말소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소 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을이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한 다음에 유효한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도인에게 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소 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요걸 뽀로록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뽀로록 내야 되니까 뭐다? 뽀로록 내야 되니까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소유권은 찾아올 수는 있는데 권리는 찾아올 수 있는데 뭐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소리야. 자, 설명 다 했는 게 나올란 거 같은데 한 개 더 해야 되겠네. 요놈이 알겠어요. 요놈이 요놈한테 부동산을 처분하잖아? 처분한 매매대금이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 매매대금은 신탁자에 대한 뭐다?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부당이득이다.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것 자체를 뭐다?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판례에 따르면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뭐냐면은 요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니고 원래 명의신탁회가 이전 등기할 당시에 이 부동산 가액은 3억이었다. 그런데 한 3년 뒤에 5년 뒤에 다시 처분할 때는 5억에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5억 전부 다가 부당이득이냐 3억이 부당이득이냐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3억이 부당이득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자, 1번 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바로 틀렸잖아. 사업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래야 5가 되는 거잖아. 2번 병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이 이전 등기 유효라 무효라? 무효잖아. 틀려버렸잖아.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된다. 소유권은 어디로?
을에게 기속된다 이래야 되잖아. 알겠지? 4번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유효한 매매 계약에 기하여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답이 되네. 알겠지?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알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랬는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부터 틀렸잖아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틀려버렸어요. 그 답은 4번이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를 딱 읽고 바로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사례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참 얄밉습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이. 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갑은 항상 매도인이가 매수인이가? 민법 선생님 늘 갑은 매도인에 적어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 나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을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기다 이 말이야. 이것도 좀 얄미운 장난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읽고 갑은 을과 을소유 부동산에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선입관으로 뭐 갑이 매도인이겠지 생각해 본다고. 민법의 습관이 그리 떨어지는 바람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좋아요. 문제 사례를 읽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33번도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아예 딱 문제에서 적어줘 벌써.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림 그려봅니다.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갑, 을이 등장하고 병이 등장하죠. 병이 매도인이라요, 매도인 아니래요? 병이 매도인이라요, 아니래요?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병이 매도인 아이가 맞죠? 병이 매도인이고 그래서요,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매수한 매수인은 누구라요? 을이잖아. 그러면 이 수탁자가 뭐다? 수탁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이 병과 을이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열로 또 뭐 했다?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갑은 뭐 했다는 거요? 을과. 갑은 친구 을과 을의 명의수탁자라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해놨어. 그러면 봐봐요. 여기 갑이 있잖아. 이 갑하고 을 사이에 뭐 했다? 명의신탁 약정을 했으니까 요 사람은 신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림 그리면 요리 되는 게 있다. 이 그림 딱 보자마자 무슨 명의신탁이다? 계약명의신탁. 에?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봐. 비교를 해봐. 뭐가 다르노?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다르노? 자, 제가 지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잘 듣고 O인지 X인지 판단해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의 구별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어렵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매도인하고 뭐하고 신탁자잖아. 이 그림에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뭐 수탁자가 돼 있죠. 이걸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면은 뭐다? 매수인이 되면은 뭐 계약 명의신탁이고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면 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요. 거기 차이지. 다른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뭔가 허전하게 빠진 게 있잖아. 이 사람이 매수인이라며 맞죠? 매수인이 뭐 매수 자금은 지도이가 남의 도이가? 남의 돈이 돼야 되죠. 왜? 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 돈 갖고 살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가 교재 같은 거 보면 여기 자금 지원 하면서 글자가 딱 붙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보통 이 계약 명의신탁은 배우자 간에 명의신탁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남편이고 뭐 와이프고. 그 남편이 자기 돈 갖고 뭐다?
와이프한테 주면서 네 이름 앞으로 집 한 채 사놔라 하는 거 아이가. 여기 배우자고 와이프고 여기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럼 배우자 간에 물건 등기하는 것도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명의신탁 맞다라는 거야. 그럼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불법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준다 아닌다? 해준다. 무슨 조건만 없으면. 탈세 목적이 없으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칙은 불법인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봐봐요. 기억. 갑과 을의 위약정은 무효다. 갑과 을은 요거 아니고 이 명의약정은 항상 무효잖아. 니은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요 병이 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몰랐다라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해놨는데 이 약정은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무효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요 약정을 몰랐다면은 이 매매가 유효하고 그래서 이전 등기도 유효한데 요 사람이 요 사실을 알았더라면 무효고 무효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D가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람이 취득하나 요 사람이 취득하나 요 사람이 취득하지. 알겠습니까? 이 매매가 유효하다면 요 사람이 취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한마디 던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3억을 대출받아가 4억짜리 집을 샀어요. 내가. 내 집이라요? 은행 집이라요?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아가지고 4억짜리 집을 내 이름으로 샀어요. 내 집이라요? 은행 집이라요? 내 집이지. 요 남편이 돈 줬는 거 이거 은행에서 대출해줬다 이 생각하라고. 이 남편 집이 아니고 와이프 집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봐봐요. 보통의 경우에 남편이 와이프한테 돈 줘가지고 네 이름 앞으로 집 사놔라 하잖아.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공부해보면 봐봐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다? 와이프한테 기속되는 거야. 수탁자한테. 알겠습니까? 찢어질 때를 생각하면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말이야. 그래서 D것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봐봐요.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 등기한 정은 해놨어요. 알겠어요?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다 유효하게 취득한다 한다. 요 사람은 정이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되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기억 하나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거 보면은 민법 문제처럼 보이잖아. 가벌병정이 나오고 실무도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항상 명의신탁과 관련된 이 중개 실무 쪽의 문제는 민법 스타일처럼 만들어냅니다. 사례 형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도록 연습을 좀 해놓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가? 취득하지? 뭐든 취득하지. 이 선이든 제3자든 선이 악이든 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겠어요? 여기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그림을 이자간이니까 몇 명만 등장시키면 된다. 2명만 등장시키면. 그 2명은 누구다? 뻔하잖아. 신탁자하고 뭐하고 수탁자 등장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어요? 등장시키면. 그럼 이 두 사람은 뭐 했다? 명의신탁 약정했다. 그래서 등기도 이렇게 했다. 이게 바로 뭐다?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럼 요거 무효잖아. 그럼 이것도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 끼다? 신탁자 끼지. 알겠어요? 그럼 등기 명의는 지금 이 사람한테 있잖아? 소유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정명의의 회복 등기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진정명의의 회복 등기 신청하려고 하면 요거 뽀로록 내야 한다 안 낸다? 뽀록 내야 되니까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소유권을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제3자와의 관계는 똑같아요. 선이든 악이든 다 유효하게 취득한다. 적극 가담하면 뭐다?
반사의 질서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 된다는 거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 판례가 그렇죠. 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걸 반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처분했으니까 횡령죄다 횡령죄이다? 횡령죄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거고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처분하더라도 뭐다?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신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거 아니잖아. 매도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거지. 그 다음 계약 명의신탁도 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하잖아.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지가 팔아먹는데 뭘 횡령죄가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알겠어요. 이 등기 명의신탁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거는 뭐만? 2자간만. 3자간과 계약 명의신탁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특히 3자간 등기 명의신탁도 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나올 가능성 많아. 최근에 대부분 판례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횡령죄 성립된다 했거든. 근데 횡령죄 성립 안 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됐어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 34페이지, 34번 문제 봅니다. 그러세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가는데 참 힘들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건데 골치 아프네. 이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어놨다고는 하지만은, 잘 안다, 모른다? 몰라가지고. 이 문제 풀 때 이 설명할 게 주변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들이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는데, 그래서 이 지문 자체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기가 힘들거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놨는데, 1.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맞췄으면 무슨 힘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해놨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틀려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걸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추면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은 무슨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응? 말을 해, 크게. 그래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려면은 무슨 요건을 갖추면 된다? 요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대항 요건도 갖추고, 플러스 뭐다? 확정일자의 요건도 갖춰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대항력을 행사하는 데는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거 갖춘 다음에 또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그럼 지금 1번 지문의 뒷부분은 봐봐요.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그럼 이 말이 요거 맞지? 요거니까 무슨 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받지 않더라도 거의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왕 저 정리하는 김에 알겠어요? 정리하는 김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최우선 변제권 가는 것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요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한번 한 적이 있죠. 1, 2월달쯤에. 법 공부는 뭐를 공부하는 게 법 공부냐?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법 공부다. 그러면 이러이런 권리, 이러이런 의무의 내용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어떤 거다. 요건을 구별해서 정리하는 게 법 공부야. 그러면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뭐 이기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뭐고? 이것과 이거고.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뭐다? 소액 보증금이라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순서를 거꾸로 적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플러스
소액보전금이라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지역별로 소액보전금에 해당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보전금액이 소액이 아니면 아무리 대항요건 갖춰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다라요. 그럼 확정일자는 요 있지? 여는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 그러니까 필요 없다야. 필요 없다야. 근데 실무로 가면은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는 소액 임차인한테도 확정일자 받으세요라고 권한다, 권하지 않는다? 권한다. 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소액 임차인 맞는데도 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설명한다? 그거는 나중에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의 내용을 공부해보면은, 자, 봐봐요. 최우선 변제권은 환가대금의 경매 환가대금, 매각대금 들어오잖아. 매각대금의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해 주거든.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였지? 그러면 나머지 변제받지 못했는 보전금액 차액 있잖아. 차액은 무슨 변제라도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라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액 임차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임차인한테 뭐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나 최우선 변제권만 인정받고 싶을 때는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주택 소재지가 어디인 경우?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전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2천만 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 문제가 보전금액이 얼마고? 1억 2천이잖아. 1억 2천이면 우리 대구광역시의 소액 임차인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합니다. 소액 임차인에 안 속하면은 최우선 변제권 주장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틀려버렸죠. 소액 임차인이 아닌데 뭐 보전금액이 1억 2천인데 뭐. 대구광역시의 소액 보전금액이 얼마예요? 5번에 법이 개정됐잖아.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그거 안 외웠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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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 우리 교재에 이 교재 410페이지를 봅니다. 기본서 410페이지를 봐요. 그 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내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410페이지에 이 표가 있죠. 이 표에 보면 제일 밑에 2016년도 3월 31일에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걸 반영해 놨단 말이야. 그럼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알았어요? 광역시니까 뭐 6천만 원에 2천만 원까지네. 맞죠?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요리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6천만 원 이하의 보전금일 때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까지는 최우선 변제해 준다? 2천만 원까지 그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1억 2천만 원이라서 뭐 6천만 원 아니잖아. 거의 소액이 아니야.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뭐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민법 선생이 알겠어요? 이 표를 다 외우라 소리는 안 했을 거고, 저도 이 표를 다 외우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2016년도 3월 31일에가 네오박스 테두리 지났지? 그 칸만큼은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아, 외워주는 게 좋아. 근데 왜 민법 선생은 그것마저도 외울 필요 없다 하느냐 하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내더란 말이야. 그럼 왜 나는 동의하느냐? 이것마저도 안 해도 되는데. 그 밑에 네오박스 안에 보면 당구장이 있죠? 당구장 한번 읽어봐요. 이 말뜻을 알면은 이게 출제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아. 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서 이 말뜻을 알아야 돼. 그 말뜻을 그 다음에 좀 읽어봐요. 현행법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건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구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하면서 판례가 해석을 해놨어. 이 영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종전규정에 따른다. 종전규정에 따른다. 하는 말뜻을 판례를 제가 소개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말뜻이 뭐냐 하면 이기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구광역시의 보전금액이 5천만 원이면은 소액 임차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현 시점에 남의 집에 새 들어갑니다. 보전금을 5천만 원 주고 소액입니까? 소액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전금을 5천만 원으로 하고 그래서 새 들어갑니다. 소액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내가 새 들어가는 이 집에 등기부를 띄봤지만은 2010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아직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2010년도로 가봐요. 이 표 2010년도 7월 26일 돼 있죠? 그 칸에 보면은 5,500만 원 이하잖아. 맞죠? 그러면 소액이네. 소액인데 만약에 그 등기부상에 2001년도에 담보권이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아직 말소 안 됐다 쳐봐. 그럼 2001년도면 3,500만 원 이하지? 현재 내가 돈 얼마 주고 들어가노? 5천 주고 들어가잖아. 근데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얼마 이하다? 3,500만 원 이하거든. 그럼 소액 아닙니다. 그 말 뜻이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그 주택 있죠? 주택의 등기부상에 최고 선순위 담보권 있지?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하는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세요. 최고 선순위 담보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 2016년도 3월 31일 간 이 내법 테두리 쳤는 거 그것도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출제위원회에 따라서는 아세요. 시험 출제를 하는 수도 있거든. 출제할 때 어떻게 내버리느냐 하면은 물음표 옆에다가 그래서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하면서 조건을 달아버리는 거야. 그래뿐만 현재 기준 금액을 왜 안 한다? 왜 안 해야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민법 선생 말이 엉터리가 아니고 맞는데 출제위원회 출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왜 안 해야 될 경우도 생겨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현재 기준 금액만큼 외워두고 옛날 거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까?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에 15회 시험 때 데모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15회 데모했는 그 시험에 이 과목에 무슨 문제가 나온지 알아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관인데 문제 물으면서 아까 교재 420페이지에 있던 그 표 있죠? 표 1995년도 거 막 묻고 이랬는데 그럼 그 표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데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잖아. 누가 그걸 다 외워 그걸. 알겠어요? 현재 시점에 그 소액 보전금의 규모도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옛날 것도 실무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해요. 왜?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그 기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가보면은 소장님 책상 밑에 유리창 깔아놓는 밑에 요 표 딱 갖다 끼워놨다 안 끼워놨다 끼워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왜 외워? 외워서 일처리 뭐하지? 알겠어요? 응? 그 중개사무소 가면 소장님 그 유리창 딱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제가 교재를 쓸 때도 그랬어요. 최근 현재급만 적지 않고 옛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85년도 시점부터 쭉 표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실무에서는 이 표가 활용이 돼야 되거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됐고. 다시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34번에. 이 골차보다 이 1시간이 흘러가도 서른 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부 효과가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이게 참 문제, 계속 공부하면 돼.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했는데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뭐다? 다세대 주택이야.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뭐까지 기재해야 된다?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봐봐요. 이런 걸 억지로 그냥 판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응? 등기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다음에 저 대항요건 가는 게 뭐과 뭐를 대항요건이라 그래요? 이사와 뭐 전입신고 가는 거잖아. 이사 가는 거는 인도하라는 소리야. 목적물을. 아니면 뭐다? 점유하라는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의 공통점을 좀 아셔야 돼. 알겠어요? 둘 다 뭐다? 무슨 방법 중에 하나다? 공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면서 등기의 효력하면서 공부하나 안 하나? 등기의 효력하면서 공부하는데 뭐다? 대표적으로 추정력 했었잖아? 1빠따 효력이 뭔지 알아요? 대항력이야. 아이? 등기의 효력 중에 첫 번째 효력이 뭐다? 대항력이야. 보고. 대항력이야. 맞죠? 그러면 봐봐요. 아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임차인 앞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버리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보호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를 잘 해준다는다? 안 해주니까 뭐 대신에 등기 대신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춘다면은 등기와 똑같은 무슨 힘을 주겠다? 대항력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공시한다라는 거잖아요. 공시하는 거는 등기든 이거든 간에 남한테 알리는 거잖아. 알릴 때는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알려야 된다. 정확하게 알려야 돼.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뭐다? 존재한다 하는 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린다, 안 알린다? 알려야 돼. 다세대 주택이니까 정확히 알리려면은 동호수를 적어야 되나 안 적어야 되나? 적어야 되는 게예요. 동호수를 만약에 안 적어버리면 다세대 주택에 어디에 임차인이 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잖아.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건 단독주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다가구 주택은 실무로 현장으로 가면 뭐 호수가 정해져 있어도 다가구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뭐만 기재도 지번만 기재해도 알겠어요? 공시 방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 되지만 다세대 주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응?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봐봐. 한 가지 더 알면 여러분들 민법 수행이 안 가르쳐준 것도 알아. 이제 깨달아 본다고. 지금 질문해버리면 여러분들 답 뭐한디? 민법 수행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등기에도 대항력 발생하고 이거에도 대항력 발생하잖아? 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등기한 때잖아. 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다음 날이잖아. 왜 다음 날이고 이거는? 이것도 등기 대신에 한 건데 이것도 공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왜 다음 날이고 이건 등기한 때인데 이거는 확실한 공시 방법이고 이거는 불확실한 공시 방법이잖아. 그럼 확실한 공시 방법을 갖춘 권리자와 불확실한 공시 방법을 갖춘 권리자가 경합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확실한 공시 방법을 갖춘. 그래서 이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거잖아. 이걸 다음 날로 하기 때문에. 그럼 또 물어볼까? 다음 날 0시부터 가지. 9시부터 가지. 와 0시부터 가노 이 말이야. 방금 힌트 얻었는데.
봐봐요. 응? 이 사람이 이사를 5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5일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를 6일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봐봐요. 공시 방법은 서로 다르더라도 공시를 이 사람이 먼저 했나 요 사람이 먼저 했나? 요 사람이 먼저 했잖아. 먼저 한 사람을 또 보호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요걸 갖다가 9시로 해뿐마 6일 9시로 해뿐마 이 사람하고 동순위가 되잖아. 요걸 6일 0시로 처리해야 이 사람보다 선순위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시할 때 공시의 원칙이 알겠습니까? 내는 권리자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때 그게 공시잖아. 가장 첫 번째가 뭐다? 확실한 방법으로 알리라.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그런 식이야. 둘째는 뭐다? 남보다 빨리 알리라라는 게 이 두 가지 철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시할 때는 확실하게, 둘째는 빨리 이런 게. 그 여러분들 먹을 거 놔두고 침 바른다 하잖아. 침 바를 때마다 확실하게 발라야 돼. 알았어요? 그냥 요 흉내만 요래하면 뭐다? 침 안 묻잖아. 그거 남한테 뺏겨버려요. 확실하게 발라야 돼. 그 바를 때는 뭐다? 남이 침 먼저 바르기 전에 뭐다? 먼저 발라야 돼. 그래야 내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등기는 아시죠? 관공서가 몇 시에 문을 해요? 9시야. 그러니까 9시, 등기야. 9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6일날 했나? 어찌됐든 5일날 했나? 5일날 했잖아. 이 사람부터 먼저 했잖아. 먼저 했으면 먼저 보호받아야 된다. 말된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6일 9시부터 개품만 이 사람하고 동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시 처리를 함으로써 선순위고 보호받는 거야. 그렇지? 따지지. 그렇지? 시간까지 따지니까 판례에서 다음날 0시부터 하면서 판례가 나오잖아. 0시부터 하는 게 안 중요하마. 그 판례 나오겠나? 안 나오지. 그냥 다음날, 법조문에 다음날이고 돼. 그럼 다음날의 의미가 0시부터 딱 하는 걸 판례로 내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라 하는 거 법에서는 중요하다는 게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상 큰 중요성이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7일 이내 뭐 해라, 10일 이내 뭐 해라 하면 그런 걸 다 물어보는 거야. 하루 늦으면 어떨까 봐 했었잖아, 사람들은. 법은 엄격하게 갖다 대면 하루 늦어도 위반인 거예요. 그렇지? 중요한 기다 말이야.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그래, 아까 처음에 오전에 경매할 때도 봐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때에 무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하잖아.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고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거야. 알겠지? 법은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알겠지? 상속은 언제부터 개시되는 거다? 비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그럼 언제 사망한 기냐? 언제 사망한 기냐 말이지. 언제 사망한 기냐 말이지. 식물인간 상태도 사망한 기냐 말이지. 내사 상태에서도 사망한 기냐 말이지. 심장의 고동이 멎어야 사망한 기냐 말이지.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서 상속의 개시 시점이 달라져 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는 그냥 사망한 때 가지만은 그 사망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례로 나오는 거잖아. 그 우리 민법에서는 판례는 형법하고 똑같이 하세요. 심장의 고동이 멎는 때 사망한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심장사슬하거든. 알겠지? 그러면 식물인간도 심장은 뛴다 안 뛴다? 뛴다. 내사 판정받아도 심장은 뛴다 안 뛴다? 뛴다. 아직 사망 안 한 거야. 그럼 상속 개시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 참 골치 아픕니다. 알겠어요? 식물인간으로 한 7년씩 병원에 누울 수 봐봐요. 상속도 안 되고, 이건 그러면 비상속인의 재산을 갖다 상속받아야 처분하고 살아가는데, 7년 동안 있어 봐봐.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4번 지문 봅니다.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정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이후에 뭐 된 보증금? 정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저당권이 보증금 변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보다 선순위가 되잖아. 알겠습니까? 정액된 부분만큼.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난 다음에 보증금액이 뭐 정액된 거다. 그러면 정액되기 전에 원래 보증금 있죠? 그 보증금은 뭐다? 저당권보다 뭐다? 선순위가 되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놓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다 뭐 받아놔야 된다? 확정일자 받아놔야 된다 하는데 확정일자 받았어. 그 우선 변제권 인정돼. 보증금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갖다가 5천만 원 올려줬어요. 그렇죠. 1년 뒤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새로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새로 받으면 이제 1억 5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대한 뭐다? 확정일자를 받은 거지? 그러면 옛날 1억 원짜리 있잖아?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문서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1억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이미 이전에 발생돼 있고 정액된 5천만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뒤늦게 확정일자 받았을 때부터 뭐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 1억 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일찌감치 발생돼 있고 그렇죠? 정액된 5천만 원 뒤늦게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거든. 여러분들 우선 변제권 가는 단어의 뜻은 시간의 선호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는 거잖아. 그 시간이 빠르다면 먼저 받아갈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억 원의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1년 전이야. 그때 바로 뭐다? 1억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5천만 원 정액해줬잖아?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뭐다? 1년 뒤에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음으로써. 만약에 확정일자 다시 안 받았구만. 5천만 원은 정액된 5천만 원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채권에 불과해. 일반 채권에 불과하면 경매 배당 순위에서 꼴찌야. 꼴찌면 받아갈 가능성 거의 없는 거지. 1억 원 이미 확정일자 받아놨기 때문에 그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보증금을 정액하게 되면은 확정일자를 새로이 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 이 관점입니다. 그 다음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신고하고 지금 이 사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봐봐요. 매일이 좁게 만들어놨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좀 먹고 만들어.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그 뒤에 뭐 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거잖아.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됐잖아. 그럼 봐봐요. 확정일자는 3일날 받았어요. 그럼 이사와 전입신고는 5일날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등기 있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뭐다? 5일이래. 5일. 그렇지? 그러면 이 신고일하고 뭐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하고 같다 다르다 지금? 같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이 사람은 확정일자는 이미 3일날 했고 이사와 전입 5일날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는 거다? 6일 0시부터 발생하는 거야. 6일 0시부터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거야? 5일. 그럼 이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까지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이걸 또 정확하게 모르네. 우선 변제권은 저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봐봐요. 실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3일날 하고 이거 3일날 하고 이거 3일날 다 한꺼번에 했어요.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한다? 4일 0시부터 그 다음 그렇지.
이거 4일날 하고 이거 4일날 하고 이거 뭐다? 아, 5일날 했어요.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한다? 자, 어떻게 따지냐면은 요게 무슨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지. 대항력이 언제 발생해요? 5일 0시부터 발생해. 맞죠? 확정일자 5일날 받았다 하잖아. 5일날 몇 시에 했노? 5일날 관공서에 문 열어야 뭐 받을 거 아닌가 배. 그럼 언제 발생한다? 5일날 9시에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6일은 뭐 6일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 받은 때에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에? 대항요건의 효력은 다음날 0시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뭐다? 즉시야, 즉시.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되니까 대항력은 요때 발생했고 확정일자 효력은 요때 발생했고 모두 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고? 5일 9시잖아. 6일이 아니야. 무조건 다음 날로 가면 안 돼요. 확정일자는 바로 뭐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다음 거꾸로 알겠어요? 이거 5일날 하고 이거 5일날 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4일날. 이 문제처럼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고 뒤늦게 이사 전입 신고를 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자, 일단 봐봐요. 대항력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노? 6일 0시. 요거는 뭐고? 4일 9시 아이가. 그럼 언제 발생하노? 6일 0시에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케이스는 대항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무슨 변제권도 우선 변제권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자면 이 세 가지가 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잖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늦게 이루어진 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늦게 이루어졌으면 다음날 0시 가면 되고 이게 가장 늦게 이루어졌으면 뭐다? 그날 바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실무적으로 가면은 전입신고하러 가잖아? 가면은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버린다, 안 받아버린다? 같이 받아버려. 그래서 이거는 5일이고 이거는 4일이고 이런 케이스 없어. 알겠습니까? 5일날 전입신고하러 갈 때마다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 확정일자도 같이 언제? 5일날 받아버리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사도 5일날 하겠나? 우리가 이론적이니까 설명하지. 이사를 5일날 해요? 안 하지. 언제 했겠어? 뭐 1일쯤에 했겠지. 알겠어요? 이사 다 하고 이제 이사팀 정리 좀 웬만큼 돼가면 이제 전입신고하러 가자. 갈 때 뭐다? 임대차 계약 들고 가자. 이렇게 샀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거 5일날 하고 이거 5일날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 알겠습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봐봐요. 아까 공시의 원칙 할 때 빨리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사를 1일날 했다 치자. 이사팀 정리할 시간 없어도 이사하러 들어간 날 바로 뭐다? 전입신고부터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전입신고 해놓고 와가 뭐다? 이사팀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야노 좀 한가했지만 이제 동사들 확철제 받으러 가는 게 늦어.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 뭐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 옳은 것은 4번이다 이 말이지. 4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정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대항을 모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35번 문제 봅니다. 요까지 풀고 시작합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놔서 1. 차임의 정액 청구에 관한 규정 5% 정액 청구에 관한 규정 있죠? 그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존속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무슨 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존속 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차임을 정액 청구할 때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5% 제한 있죠?
그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해가 아이고 10% 올려줄게요 하면 올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어요? 합의에 의해서 정해가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합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몇 프로만 올릴 수밖에 없다? 5%만 올릴 수밖에 없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알겠습니까? 그것도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다시 청구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 정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5죠. 이건 몰라도 관계없는데 알겠어요? 자, 요거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봐봐요. 내가 소개해놨지 싶은데 교재에 보면은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 403페이지를 봐봐요. 어떤 사람들은 하도 확정일자가 뭡니까? 자꾸 물어보길래 눈으로 한번 보라고 수록해 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403페이지에 보면 그 네모 안에 보충학습에 보면 오른쪽에 확정일자가 빵빵동 해가 나오죠? 네모 튀김 같은 거 있지? 어이? 빵빵동 몇 년도 며칠 그 다음에 등부 번호 1, 2, 3, 4 해놨잖아. 알겠어요? 그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 부여기간 다 적잖아. 맞죠? 부여기간은 동이고 그 다음에 6월 5일은 부여일자고 밑에 등부번호 1, 2, 3, 4 가는 건 확정일자 번호고. 알겠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다가 요 도장을 콕 찍는 게 뭐다? 확정일자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2013년도 6월 5일이라고 돼 있죠?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뜻입니다. 자, 또 물어봅니다. 민법생이 또 안 가르쳐 줬을 거야. 알겠어요? 확정일자가 뭡니까? 이리 물으면 도장인데요. 하지 말고. 알겠어요? 확정일자가 뭐예요? 이리 물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요 일자는 아까 6월 5일 적혀져 있죠? 6월 5일이야. 요건 날짜를 말해. 그럼 뭐 확정 짓는다는 거야. 그 6월 5일부로 뭘 확정 짓는다는 거야. 뭘 확정 짓는다? 보증금 돌려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액이 얼마냐 하는 걸 6월 5일부로 확정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6월 5일 날 딱 확정일자 부였다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보증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6월 5일 기준으로 알겠어요? 보증금액이 얼마다? 1억이다 하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보증금을 5천만 원 또 올려줘봐. 아까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된다 했나? 안 받아야 된다 했나? 새로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새로 받으면 1년 뒤 6월 5일이 되겠지? 그때부로 또 보증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억 5천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근데 1억에 대한 보증금은 이미 2013년도 6월 5일부로 뭐다?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액으로 확정이 됐던 상태에서 나머지 추가된 5천만 원 있잖아? 그건 1년 뒤부터 뭐다? 확정자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하고 5천만 원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게 그 보증금액을 확정 짓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어요? 이 만약에 확정일자 제도가 없어 봐봐요. 없으면 왜 되느냐 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원래 알겠어요? 1억으로 보증금을 적어놨잖아. 그런데 그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봐. 넘어가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사후 담합을 해가지고 보증금 2억짜리 임대차 계약서 새로 작성합시다. 이리 돼봅니다. 알겠어요? 무슨 자 있지? 그래 놓고 우선 변제 금액을 2억을 받아가 실제 1억밖에 못 받는 걸 갖다가 2억 받아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짝짝꿍이 나눠먹는 거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가 무슨 제도다? 확정일자 제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등기, 임차권을 등기해버리면은 등기부 얼굴 안에 보증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기재가 돼요, 안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의 얼굴 안에 전세금이 얼마다, 보증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기록된다는다. 되거든. 그러니까 등기를 해버리면 이런 확정일자 제도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 뭐?
확정일자라도 받아가 보전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확실히 해두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 뭐 대신에 만들어진 제도다? 등기 대신에 만들어진 제도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됐고. 35번에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그라미 쳐놔야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이 판례도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한 건데 뭔 소리냐 하면은 잘 봐봐요. 이런 판례들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걸 강조하는 게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민법상 알겠어요? 잘 봐봐요. 제가 주택임차인인데 알겠어요? 주택임차인인데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알겠어요? 받았는데 알겠어요? 이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뭐다? 보호법에 따른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건데 이 우선 변제권의 지위가 민법상 뭐다?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 지위보다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라는 게야. 그래서 지위를 강화하고자 이 주택임대차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또 집주인 구워 삶아가 마쳤다라는 거야. 뒤늦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시죠? 이사를 원래 민법의 전세권자는 이사 나가도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되나 안 되나? 유지돼. 알겠습니까? 보따리 사들고 나가도 알겠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이상은 뭐다?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은 이사 나가버리면은 우선 변제권도 뭐 해버린다?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판례는 뭐냐면 이 법상의 이 권리를 지닌 자가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법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이사 나가버리면 이미 취득한 거잖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어느 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뭐 해버린다? 상실해버리고 무슨 법상의? 민법상의 전세권에 따른 뭐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뿐이다 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이미 취득한 하는 그게 바로 뭐다? 어느 법상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라는 소리거든. 알겠어요? 됐습니까? 상실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습니다. 무슨 법상? 민법상 전세권에 기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고 있는 거. 그러나 그 전세권에 기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늦다 아닙니까? 주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이 앞서가 있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다 뭐한다? 다세대니까.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모르나? 자, 또 칠판 봅니다. 이래서 또 민법을 보충해야 된다. 이 말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인법은, 잘 봐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자꾸 연락하지 말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자, 그러면 요 국민 가는 거는 아시죠? 주거생활 하는 국민 아닙니까? 그럼 요 사람이가 사람 아이가? 사람이지? 법인도 사람이가 사람 아이가? 사람이지? 그런데 법인이 주거생활 하나? 안 하잖아.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요 국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요 국민은 자연인이다 법인이다?
자연인을 말하는 거야. 그 법인은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그래놓고 다만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가 잘 봐요.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 지방공사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뭐다 중소기업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이다. 이런 법인들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안 됐다? 개정됐다라는 게야. 그러면은 봐봐요. 모든 법인이 다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인만 요 일부 법인만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게 그 일부 법인에 지방공사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아니다 카이 틀린 거 아이가 알겠어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카이 틀렸다 아닙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칠판 봐요 또 저를 봐. 그럼 이 사람은 주거 생활을 한다는다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특히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전세주택 사업을 벌이잖아. 그렇죠? 요 사람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있잖아. 주택을 저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 임차한다는다. 임차합니다. 저 법인이. 임차를 해가지고 법인이 들어가 사나 아니거든.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있어요. 이 지방공사나 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있어. 누구를 선정하겠노? 무주택 세대주들을. 알겠어요? 선정해가 그 선정된 입주자가 이사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고 또 전입신고도 한다는다 하고 알겠어요? 이러면은 누구한테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 공사한테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다. 법인인 임차인을 보호해 줌으로써 전세주택 임대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게거든.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여기서 말하는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국민이라면 자연인에 한한다.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인 법인이라도 보호 대상이 된다,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법인인데 대항 요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 사람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대항 요건 갖추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대항 요건 갖추면 누구한테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다? 법인한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아직도 표현하는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그러세요. 이 임차인이 누구다? 이 지방공사다는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럼 이 지방공사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지방공사가 선정한 무주택 세대주인 입주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들이 여 들어가 산다 이 말이야. 살면서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한다. 요 사람이 전입신고하면은 이 지방공사인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그래서 5시간 넘어가더라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가 합니다. 조금 합니다.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